경제보복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이 뜬금없이 그동안 규제해왔던 반도체 소재 수출 한 건을 허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정확한 소식과 우리 정부 움직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일본이 무슨 품목을 허가한 겁니까? 네, 오늘 일본 언론은 그동안 수출을 막아왔던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처음으로 수출 허가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품목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것으로 아직 반입되지는 않은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단 한 건이지만 일본이 경제보복 수위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의 얘기는 좀 다르던데요. 네,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240여 개로 확대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는 대응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장관회의와 현안 점검 조정 회의를 열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정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의도 파악과 함께 상황을 재점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수출 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 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이나 다음 주 중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 발 물러서겠다는 걸까요? 잠깐 멈췄다 다시 싸우겠다는 걸까요? 빗장을 일부 풀면서도 여차하면 더 세게 잠가버리겠다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일본. 이들의 정확한 속내가 뭘지 안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일본이 추가 개별 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데 이어서 비록 한 건이지만 예상보다 빨리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까지 내줬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행보는 우선 대외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건은 금수 조치가 아니라면서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는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보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즉 전략적 카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모든 도구를 한꺼번에 쓸 필요가 없고 부분적으로 재찍을 쓰고 부분적으로는 당근을 써가지고선 일본이 원하는 결과를 도달할 수 있게 한국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한편으로는 수출을 허가하고 한편으로는 개별 허가 품목을 확대할 거란 상반된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혼란을 주고 나아가 국론 분열을 노린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속내를 감춘 일본 정부의 의도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에 보다 분명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재계와 접점을 넓혀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대응을 맡고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5대 그룹 경영인들과 또 마주했습니다. 이 소식은 서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 실장은 직접 5대 그룹 경영진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오늘 조찬 회동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복은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훈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권영수 LG그룹 부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 등 5대 그룹의 부회장 또는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실장은 청와대가 설치한 일본 경제보복 상황반 반장입니다. 김 실장은 이번 회동을 통해 재계의 우려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재계 인사와 소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장 기업인들로부터 우려되는 상황과 대응 방안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재계 일부에서는 형식적인 만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 기업들에게 줄 당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의 데미지를 적게 하면서 상대방을 또 공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는 게 맞고, 정부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또는 그 무리하게 어떤 하나의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 부품들을 단교나 또는 부품들을 이렇게 수출을 억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죠.
따라서 일부에서는 8.15 전에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만남이 이뤄질 경우 일본의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안 마련에 나선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전면에 나섰습니다. 경제 방향을 점검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겁니다. 자세한 내용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또 한 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을 겨냥해 이율 배반적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 배반적입니다.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말바꾸기일 뿐 이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입니다.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승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일교역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우리 경제 체질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책부터 우리 부품, 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정부의 탈일본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줄여서 기술 확보를 돕는 구체적인 정책도 나왔습니다. 권세욱 기자가 자세한 정책 내용 정리했습니다. 대기업들은 10억 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려면 6억 7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같은 경우 3억 3천만 원을 내면 되는 중소기업보다 부담이 2배 컸습니다. 앞으로는 대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출연금 비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개발된 소재와 부품을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도 중소기업만큼 낮추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수요 공급 기업 간 협력 R&D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서 상생력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핵심 기술 조기 확보도 장려됩니다. 공공연구기관들도 소재와 부품, 장비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술 개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초크 포인트는 전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나 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소재나 기술을 의미합니다. 산업기술 R&D를 초크 포인트 극복을 향으로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전략적 핵심 품목 100개에 집중 투자해 5년 안에 공급 안정을 이룰 계획입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의 상징 같은 사이트로 이 노노재팬이라는 곳이 유명하죠. 이 사이트와 비슷하게 일본 약도 쓰지 말자는 뜻에서 약사들이 만든 노노재팬 드럭이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기가 급격히 확산된 일반 제품 불매운동과 달리 일본 약의 불매운동은 쉽게 퍼지지 않고 있는데요. 김정연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국산약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일본 전문의약품 목록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고혈압 약 같은 일반적인 약부터 희귀질환 치료제까지 아직 국산 복제약이 없습니다. 설사 국산 복제약이 있어도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특허권 문제로 인해서 대체 가능한 약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기존에 드시던 약을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일본 약을 불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일본산 치매 치료제는 국산 복제약이 9개나 있는데도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습니다. 여기에 일본 약 매출이 줄어들면 국내 제약사들이 받는 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제약업 사이 얽힌 관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 판매되는 일본 전문 약들은 국내 제약사와 판매나 마케팅 협약을 맺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라든지 기술 수출과 같이 다양한 방면으로 일본 제약사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복제약 생산에 치중돼 있고 충분한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제조업의 체질 개선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된 것처럼 제약산업 역시 나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퇴 후 가진 건 집밖에 없고 또 마땅한 소득도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갖고 있는 집을 팔고 그 집값을 연금 형태로 나눠받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이라는 사업이 문턱을 낮추고 본격 추진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김성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로 환갑을 넘긴 유기려 씨는 은퇴 후 주택연금을 알아보다 포기했습니다. 예상보다 액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물어봤는데 한 4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별로 도움도 되지도 않고 계속 집을 갖고 있기에도 좀 뭐하고. 수명은 길어지는데 마땅한 소득이 없는 건 노년층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은퇴한 지가 오래됐고 다 독립시키고 부부간에 먹고 살 노후 준비는 조금만 돼 있어. 지금 현재 소득은 그 외에는 없죠. 이런 고민을 덜어줄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살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팔면 집값 대신 최대 30년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연령은 지난번 시범 사업 당시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춰졌고 1가구 1주택 보유와 집값 9억 원 이하 같은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LH는 이렇게 산 집을 리모델링한 다음 저소득 청년이나 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줍니다. 만약 집을 판 사람이 공공임대 자격을 갖추게 되면 본인이 판 집에서 임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만 신청할 수 있고 아파트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담과 신청은 LH 각 지역본부에서 하면 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앞서 보신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이게 그냥 주택연금과는 뭐가 다르고 또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익인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네. 먼저 가장 중요한 연금액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기존의 주택연금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례를 들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이가 60세고 6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을 경우 기간을 30년으로 잡는다면 일시 지급금으로 우선 6천만 원을 받고 매달 약 2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집값은 공인 감정평가기관 두 곳의 감정평가액의 평균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지난해 말 시범 운영을 거치면서 국토부가 이번에 일부 조건들도 완화를 했는데요. 가입 나이도 낮췄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됩니다. 또 10억 원이 넘는 집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인 구조는 그냥 흔히 가입하는 주택연금과 좀 비슷해 보이는데 네. 다른 점은 뭡니까? 주택연금은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받은 연금은 사망한 이후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갚게 됩니다. 또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경우 LH에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살 곳을 따로 구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는 기간도 최대 30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아파트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택연금보다 희망나눔주택이 훨씬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연금액은 더 많습니다. 집을 먼저 팔아서 연금을 받기 때문인데요. 만약 65세 노인이 3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매달 약 84만 원을 받는데
같은 조건일 때 희망나눔 주택으로는 일시금 3천만 원에 20년 동안 매달 140여만 원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인기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 잘 팔리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희망나눔 주택 제도를 이용하면 LH의 집을 팔고 또 연금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를 포함한 자영업자의 부동산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들이 받는 부동산 대출보다 무려 3배 이상 가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3월 기준 은행과 보험사 등 전체 금융권이 자영업자들에게 해준 부동산 대출은 289조 5천억 원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빌린 돈과 도소매업 등 일반 사업체가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 등을 합친 액수입니다. 문제는 이 자영업자들의 부동산 대출이 무섭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 3월 기준 자영업자가 받은 부동산 대출은 1년 새 14% 가까이 불었는데 이는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이 받은 부동산 대출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이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들과 가계의 전체 부동산 대출이 올 3월 기준 1,670조 원에 달한다고 한국은행은 밝혔습니다. 이 1,670조 원 전체 부동산 대출은 1년 새 7.7% 늘었는데 명목 GDP 증가율 1.2%와 비교하면 6배 이상 빠릅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최근 대출금리 하락과 하반기 대규모 수도권 아파트 물량 등이 부동산 대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기 상황에 따른 연체율 추이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기업 쪽에 쏠렸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기에 가장 변동성이 큰 업종이 부동산업이거든요. 금융위기 때도 생각을 해보시고 경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질 때는 뭐 기업 대출하고 관련된 부동산 대출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연체율이 높게 돼요. 한편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이 지난 5월에는 9.7%, 6월에는 13.7%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 IT 버블 붕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의 수출 물량이 줄어든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이번엔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20선을 회복하며 반등했고 코스닥도 3%대 상승하며 낙폭을 일부 회복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우리 금융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 환율 성격의 중간 환율을 전날보다 0.06% 오른 7.0039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고시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선 건 지난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중 일부 수출을 허가해줬다는 소식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57% 상승한 1920.6일에 장을 마쳤습니다.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9월 달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감을 높였고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나오는 수출 제한 품목들에 대한 우려를 좀 경감시켜줬습니다. 코스닥도 최근 급락한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3.68% 오른 585.4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발 매수가 유입됐고 바이오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들어온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5원 70전 내린 1209원 20전에 마감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오늘 증시가 반등하긴 했지만 예전 지수대를 회복하는 건 버거워 보입니다. 장중 흐름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등락을 반복하는 등 불안하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한 흐름이 계속될까요?
취재 기자와 시장 분위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서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손 기자. 네. 지수가 오늘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위태로워 보입니다. 네, 여전히 좀 장중 흐름은 불안해 보이죠. 오늘 취재를 위해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통화를 했는데요. 예. 최근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예.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는 뭐 하나 이슈라도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 여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인데요. 코스피의 경우는 한때 1900선까지 무너졌다가 이제 오늘 1920선을 회복했지만 이게 단단하게 고정될 것이냐라는 데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지수라는데 대다수의 의견이 실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지금 현재 약재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글로벌 국가들과 얽혀 있는 건데 네. 왜 유독 우리 증시만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겁니까? 일단 원인보다 결과를 먼저 놓고 보자면요. 주식을 이제 사고 파는 가운데 지수의 흐름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고 파는 양 주체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데 그 이유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까지 이제 7일째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있는데 매도 규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폭락했던 지난 5일을 보면요. 외국인 매도 우위가 3,169억 원 순매도 규모입니다. 이게 개인 매도 규모보다 따져보면 더 작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왜 지수가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식을 사는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연기금 등을 통해서 방어 차원의 매수에 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야 될 사람들 그리고 기관들이 주식을 크게 사들이지 않았다 이런 해석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좀 전망을 해봤을 때 증시가 언제쯤 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일 경제 전쟁, 뭐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악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악재들은 단기간 해결이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증시 역시 여기에 따라서 당분간은 이런 악재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 말고도 지금 나라 밖에서 증시 방향성을 가를 대형 이벤트들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예. 우선 미국 정부가 그동안 유예해온 중국 화이 제재 여부를 오는 19일 결정하게 되고요. 이거는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는 24일에는요. 미 연준이 주최하는 잭슨홀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고 다음 달 17일에는 미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런 이벤트들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은 1900선 부근에서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밝은 금발머리에 푸른 드레스를 입은 엘사와 동생 안나, 눈사람 올라프까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인공들이 은반 위에 등장했습니다. 디즈니 아이스 뮤지컬 오리지널 팀이 처음으로 국내 관객과 만납니다. 지난 2014년부터 40여 개국에서 1,200만 관객을 불러 모은 공연으로 반가운 캐릭터들뿐만 아니라 레릿고 등 귀에 익은 음악까지 애니메이션의 감동을 고스란히 옮겼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아이스링크에서 겨울왕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덩치는 크지만 다정한 고릴라, 소심한 침팬지 윌리.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 200여 점이 우리나라 전시장에 걸렸습니다. 앤서니 브라운은 동화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수상하며 그림책 아빠로 불립니다. 작고 겁 많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윌리에 담아 따뜻한 이야기로 풀어내 아이들의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을 감싸줍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원화들을 비롯해 오브제와 미디어 아트, 올해 신작인 프리다를 국내에선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아리아로 유명한 오페라 투란도트가 돌아왔습니다. 푸치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작으로 투란도트 공주에게 구원하기 위해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칼라프 왕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중국 색채가 강한 기존 공연과 달리
이번 공연은 보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오페라 초심자와 청소년들도 쉽게 볼 수 있게 각색됐습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 간 임금 협상 교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된 현대중공업 노조는 여름 휴가가 끝나는 오는 12일 이후 파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결제액이 지난달 중순부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사 8곳의 일본 가맹점 결제 금액은 지난달 중순부터 1년 전보다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달 마지막 주에는 1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7월 중순부터 일본 불매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여행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룬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각 위성 영상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고요. 내일 역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또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지역마다 강수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굵은 빗방울이 짧게 떨어지겠습니다. 이 원인은 상하층 간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기 때문인데요. 내일 외출하실 때 접이식 우산을 챙기시는 등 소나기 대비를 잘하셔야겠습니다. 요즘에 물 속을 걷는 것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습한 데다가 무더운 날씨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내일 역시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전국의 열사병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서울은 매우 위험 수준까지 올라 무더위에 주의를 하셔야겠고 그 밖의 지역은 위험 단계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그리고 대전은 34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도 낮부터 광주와 전주, 대구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상당히 덥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동부 내륙으로 소나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습하고 무더운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